오늘은 4월 22일, 현재 시각은 4시 10분, 5시에 읽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자연은 자연 나름대로 존재하고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자연을 알아가고 있다. 우리의 문법과 직관이 우리가 알아낸 것과 잘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맞춰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의 언어 문법은 대부분 동사를 현재와 과거, 미래 시제의 형태로 변화시킨다. 그러나 이는 매우 복잡한 세상의 실제 시간 구조에 대해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문법은 우리의 한정된 경험에 의해 만들어졌고 점점 거대한 이 세상의 풍부한 구조를 포착하면서 이러한 문법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의 혼란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는데, 이는 우리의 언어 문법이 부분적으로만 적절한 과거, 현재, 미래의 절대적 구분으로 조직되어 있는 데서 기인한다. 현실의 구조는 이러한 문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다라거나 있었다 혹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건이 나와 관련돼 있었지만 지금은 너와 관련돼 있다 라고 말하기에 적합한 문법을 갖고 있지 않다. 문법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 고대의 어느 문장에 지구의 구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에 있는 사물이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는 사물은 위에 있고 지구 전체의 주위가 다 그러하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바니어들이 혼란스럽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위에 있는 사물이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는 사물은 위에 있는 것이 가능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문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마치 맥베스의 추악한 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추악하지 라는 문장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면서 지구의 형태와 물리학을 생각하면 문장의 의미가 드러난다. 글쓴이는 엔티포드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위쪽 방향은 유럽에 사는 사람에게는 아래쪽이고 시드니에서는 위에 있는 것이 유럽에서는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위쪽 방향이 지구의 반대 지점에서 바뀐다는 이야기다. 무려 2000년 전에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자신의 언어와 직관을 새로운 발견, 곧 지구는 공 모양이고 위와 아래의 의미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서로 다르다는 새로운 발견에 일치시키려 싸우고 있었다. 사실 이 문장은 처음 읽었을 때처럼 위와 아래는 통합된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의 언어와 직관을 새로 발견, 곧 과거와 미래의 의미가 보편적이지 않고 이곳과 저곳에서 달라진다는 새로운 발견에 합치시키려 싸우고 있으니 말이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는 변화가 있고 사건들 사이의 관계들에는 시간 구조가 있다. 이 시간 구조는 현상이 아닌 어떤 것이다. 세계적인 사건도 아니다. 단일한 세계의 질서로 설명될 수 없는 지역적이고 복합적인 사건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아인슈타인의 인용구,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은 집요하게 계속되는 착시일 뿐 이라는 문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정반대로 생각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설령 그렇다 해도 나는 아인슈타인이 이런저런 문장을 썼기 때문에 이 인용구를 마치 신탁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확인할 수 없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수차례 바꾸었으며 종종 그는 서로 모순되는 수많은 잘못된 구절들을 썼다. 그러나 이 경우 상황은 상당히 단순하거나 아니면 더 심오하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친구인 미켈레 베소가 사망했을 때 그 문장을 썼다. 미켈레는 그와 절친 사이로 쥐리히 대학 시절 서로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는 동료였다. 아인슈타인이 이 문장을 쓴 편지는 물리학자, 철학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마켈레의 가족, 특히 마켈레의 누이에게 쓴 것이었다. 앞 문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이제 미켈레인데 중간에 왜 마켈라고 썼을까? 이제 그는 나보다 조금 앞서 이상한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 편지는 세상의 구조에 대한 위험을 보여주려 쓴 편지가 아니라 형제를 잃고 슬픔에 빠진 미켈레의 누이를 하려는 것이었다. 편지엔 미켈레와 아인슈타인 두 사람의 정신적 대화를 상상하게 만드는 정이 깃들어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 편지를 평생 친구를 잃은 슬픔을 마주하고 점점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까지 앞둔 상태에서 썼다. 깊은 정이 담긴 편지는 환상과 무상함을 암시하고 있지만 물리학자들의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편지의 내용은 삶을 그대로 담고 있다. 약하고 짧은 환상으로 가득 찬 인생. 그 구절은 시간의 물리적 본질보다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1555년 4월 18일 친구가 죽은 지 한 달 뒤에 사망했다. 모든 일은 벌어지지만 시간 변수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세상에는 공통적인 시간도 없고 변화에 특별히 관여하는 방향도 없는 걸까? 뉴턴이 시간 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기 전까지 우리가 세상을 생각했던 방식은 정말 단순했다. 세상을 설명할 때 시간 변수는 필요치 않다. 세상을 설명할 때 필요한 변수는 우리가 인지하고 관찰하여 결국에는 특정할 수도 있는 양이다. 어느 거리의 길이나 나무의 높이, 이마의 온도, 빵의 무게, 하늘의 색, 밤하늘에 걸린 별의 수, 대나무의 탄성, 기차의 속도, 어깨 위에 올린 손의 압력, 상실의 아픔, 시계 바늘의 위치, 수평선에 걸린 태양의 높이 등 우리는 세상을 설명할 때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사물의 양과 특성은 계속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규칙이 있다. 예를 들어 돌은 가벼운 깃털보다 빨리 낙하한다. 달과 태양은 하늘에서 서로의 뒤를 쫓으며 회전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스쳐 지나가고 이러한 양들 가운데 다른 것들과 비교될 정도로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양들이 있다. 날짜의 계산, 달의 위상, 수평선 위의 태양 높이, 시계바늘의 위치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값들을 기준으로 사용하면 편리하다. 예를 들어 약속을 정할 때 다음 보름달이 뜬 뒤 사흘 후 태양이 하늘에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만나자고 한다거나 내일 시계가 4시 35분을 가리킬 때 만나자고 할 수 있다. 상당한 변수들이 서로 충분히 동기화돼 있지만 언제를 표현할 때 이들은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 모든 변수 중에서 특별한 변수 하나를 선택해 시간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 과학을 하고 싶다면 변수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이 필요하다. 또 즉 다른 것들이 변화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 말이다. 세상의 근본 이론은 분명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시간의 변수는 필요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들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만을 설명해 준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변수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다. 양자 중력의 기본 방정식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식화가 잘 돼 있다. 즉 시간 변수 없이 별량들 간에 성립하는 가능한 관계들을 나타내면서 세상을 설명한다. 어떤 시간 변수도 없이 양자 중력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최초로 작성된 것이 1967년이다. 두 미국 물리학자인 브라이스 다윗과 존 휠러가 알아낸 이 방정식을 휠러-다윗 방정식이라 부른다. 처음에는 시간 변수가 없는 방정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아마 브라이스와 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존 휠러는 시간에 대한 설명,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존재에 대한 설명, 시간을 설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왜 두 번이나 썼지? 시간과 존재 사이에 감춰진 깊은 관계를 밝히는 일, 미래를 위한 과제다 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아주 오랫동안 논쟁과 학술 토론회가 펼쳐졌다. 이 내용을 다룬 글에 쏟아부은 잉크로 홍수가 날 지경이었다. 이제 티끌이 모여 많은 부분이 아주 확실해진 듯하다. 더 이상 양자 중력 기본 방정식에서 시간의 부재에 대한 의문은 전혀 없다. 이는 단지 근본적인 차이에서 특별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결과일 뿐이다. 양자 중력의 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지 않는다. 사물들이 다른 것들과 관련하여 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상 사물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것뿐이다. 브라이스와 존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안면이 있고 두 사람을 깊이 존경하며 찬사를 바친다. 마루세유 대학에 있는 내 연구실 벽에는 존이 보낸 편지가 걸려 있다. 내가 양자 중력 분야에서 처음 연구한 내용들을 보고 그가 보낸 것이다. 가끔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 자부심과 그리움이 뒤섞이곤 한다. 만난 적은 몇 번 없지만 묻고 싶은 게 무척 많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존을 만나러 프린스턴에 갔을 때 나는 그와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서 놓친 말들이 많았는데 연로한 그에게 자꾸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에 없다. 나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없다. 그의 생각이 옳은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없고 그의 생각이 내 평생의 연구를 이끌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가 양자 중력의 미스터리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었다는 내 생각을 말할 수도 없다. 이제 그는 지금 이곳에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 기억과 추억, 부재의 고통, 그것이다. 그렇다고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부재는 아니다. 고통은 애정과 사랑에서 시작된다. 애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부재의 고통도 없을 것이다. 결국 부재의 고통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성장하는 것이므로 선하고 아름답다.
브라이스는 내가 양자 중력을 연구하는 단체를 찾아 런던에 갔을 때 처음 만났다. 당시 나는 어렸고 이탈리아에서는 아무도 연구하지 않던 이 신비로운 학문에 흠뻑 빠져 있었다. 브라이스는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였다. 내가 크리스 아이샴을 만나러 임페리얼 칼리지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가 꼭대기층에 테라스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올라가 보니 작은 탁자에 크리스 아이샴과 카렐 쿠처, 브라이스 다윗이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3명이 모여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보았는데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감히 가까이 다가가 방해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내 눈에는 그 위대한 3명의 선사들이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진실을 나누고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은 아마 저녁을 먹으러 어디를 갈지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당시 그들은 지금 내 나이보다 훨씬 젊었다. 이런 관점의 이상한 전환도 시간이다. 내 눈에서 이상한 전환 장치 같은 것이 작동한 것이다. 브라이스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한 긴 인터뷰가 어느 책에 실렸다. 그 인터뷰를 보고서야 그가 내 연구를 아주 신중하게 살펴보았고 호감을 가졌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그는 격려보다는 비평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 밖의 일이었다. 존과 브라이스는 내게 정신적 아버지였다. 갈증에 시달리던 내가 그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원하고 맑은 마시기 딱 좋은 물을 찾았다. 존과 브라이스에게 감사한다. 우리 인간은 감정과 생각으로 산다. 우리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을 때 대화를 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피부를 스치면서 감정과 생각을 교환한다. 이런 만남과 교환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한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교환을 위해 굳이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있을 필요는 없다. 서로를 연결하는 생각과 감정들은 바다를 건너는 것도 어렵지 않고 수십 년의 세월을 어떤 때는 심지어 수세기를 건너뛸 수도 있다. 이는 얇은 종이 혹은 컴퓨터의 마이크로칩들 사이의 작용과 연결된 덕분이다. 네트워크는 우리 인생의 며칠과 비교도 안 되게 오래 지속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몇 제곱미터의 공간보다 훨씬 넓다. 우리가 그 네트워크의 일부분이다. 이 책 역시 그러한 직조물의 한 가닥이고 얘기가 옆길로 샜는데 존과 브라이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이 장에서 하려는 말은 그 두 사람의 세상의 동력학을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 방정식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이 방정식은 발생 가능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다른 것은 없다. 이것이 이 세상에 관한 역학의 기본 형태이며 여기서 시간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시간의 변수가 없는 세상은 복잡한 세상이 아니다. 그것은 상호 연결된 사건들의 그물망이며 여기에 작용하는 변수들은 우리가 믿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잘 알고 있는 확률 규칙을 따르고 있다. 산 정상처럼 강한 바람에 날릴 듯하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세상, 사춘기 청소년들의 갈라진 입술처럼 아름다운 세상이다. 내가 연구하는 루프 양자 중력 방정식들은 현대판 휠러, 다윗 이론이다. 이 방정식들에는 시간 변수가 없다.
이 이론의 변수들은 물질, 광자, 전자, 원자의 기타 구성 요소들을 형성하는 장들과 중력장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기술한다. 루프 이론은 모든 것이 동일된 이론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일관되지만 독특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그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세상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일 뿐이다. 장들은 소립자와 광자, 중력, 양자와 같은 입자 형태로 나타난다. 이 입자들은 공간 속에 담겨 있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공간을 형성한다. 세상의 공간성은 입자들 간에 성립하는 상호작용들의 네트워크에 다름없다. 입자들은 시간 속에 살지 않는다.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그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입자들은 진실로 존재한다. 이 상호작용이 세상의 사건이고 방향도 선형적이지 않은 시간의 최소 기본 형태이다. 이 상호작용에는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휘고 매끄러운 기하학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양자들이 다른 양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호혜의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동력학은 확률적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은 원칙적으로 이론 방정식으로부터 계산 가능하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시간의 경과는 언제나 상호작용하는 그리고 상호작용과 관련된 물리적 체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건들에 대한 완벽한 지도를 그릴 수도 완벽한 기하학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세상은 서로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점들의 총체와 같다. 외부에서 본 세상은 넌센스다.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란 없기 때문이다. 중력장의 기본 양자들은 플랑크 규모로 존재한다. 기본 양자들이 유동적인 캠퍼스를 조직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입자들을 이용해 뉴턴의 절대 공간과 시간을 재해석했다. 공간의 확장과 시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이 기본 양자와 이들의 상호작용인 것이다. 공간적 인접관계는 공간 양자들을 네트워크로 묶는다. 이것을 스핀 네트워크라고 한다. 스핀이라는 명칭은 공간 양자를 기술하는 수학에서 따왔다. 스핀 네트워크 안에 있는 한 개의 고리를 루프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이론의 명칭도 나왔다. 네트워크는 그 나름대로 비연속적인 점프를 통해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이론적으로 스핀 거품이라 부르는 구조로 설명된다. 네트워크의 점프들이 큰 규모에서 조직이 매끄러운 시공간 구조로 나타난다. 반면 작은 규모에서는 이론적으로 떠다니는 변동이 있고 확률적이며 불연속적인 양자 시공간이 된다. 또한 작은 규모에서는 양자들이 대규모로 무리지어 나타났다 사라지기만 한다. 이것이 내가 합의의 길을 찾기 위해 애쓰는 세상이다. 평범하지는 않지만 의미가 없는 세상은 아니다. 마르쉐유의 내 연구팀은 블랙홀이 양자 단계를 통과하면서 폭발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 이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블랙홀 내부와 바로 가까이에는 단일한 그리고 확정적인 시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스핀 네트워크들의 양자 중첩만 남는다. 보통 전자는 방출되는 순간 탐지 화면에 도착하는 사이에 하나 이상의 지점을 지나면서 확률 구름 속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블랙홀의 시공간도 블랙홀이 양자 분개할 때 시간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다른 시간들의 양자 중첩이 일어나는 단계를 거쳐 폭발 이후의 확정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겠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판매원들이 오늘도 지치고 실망하고 박봉에 시달리며 힘들게 돌아다니고 있다. 왜일까? 그들이 늘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판매원들은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구매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냥 나가서 그 물건을 살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그러니 어떤 판매원이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굳이 그 물건을 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살 테니 그리고 고객들은 강매했다는 느낌보다는 스스로 샀다는 느낌을 좋아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 고객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들지 않은 채 물건을 판다. 예를 들어 나는 포레스트 힐스에 살고 있다. 뉴욕 중심의 개인주택이 옹기종겨 모여있는 작은 동네이다. 하루는 역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우연히 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 그는 몇 해 전 롱아일랜드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그는 포레스트 힐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외장재가 철망을 넣어 보강한 건지 아니면 속빈 타일로 만든 건지 서둘러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른다고 하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전해주었다. 포레스트 힐스 조경조합에 전화를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다음 날 아침 그가 편지를 보냈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었을까? 전화를 걸었다면 60초도 안 되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편지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전화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만 했다. 그는 자신이 내 보험을 맡게 해달라고 그리곤 자기 자신이 내 보험을 맡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나를 돕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에게 배시영의 나누는 기쁨과 나눌 재산을 줄 걸 그랬다. 그 책들을 읽고 책 안의 내용들을 실천한다면 그는 내 보험을 처리하는 데서 얻는 것보다 1000배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몇 년 전에 유명한 필라델피아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의사는 내 편도선을 살펴보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 편도선의 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나의 재정 상태에만 관심이 있었다. 얼마나 나를 도울 수 있는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내게서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가였다. 객관적으로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내가 그의 인격 결핍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서 병원을 나와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본위의 사람들 말이다.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희귀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 경쟁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은 디영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말 그런가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이 책을 읽어 건질 수 있는 한 가지는 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경향,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이 한 가지만 얻을 수 있어도 당신은 앞으로 경력에서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를 얻은 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을 다니며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읽고 미적분의 신비를 이해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닫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번은 뉴저지 주의 뉴요커의 캐리어스사에 입사한 젊은 대학생을 상대로 효과적인 대화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캐리어사는 사무실 건물과 극장을 위한 에어컨 제조하는 회사이다. 신입사원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같이 농구를 하고 싶어 했다. 강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농구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하지만 지난 몇 번 체육관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모자라 게임을 하지 못했어요. 요전날 두세 명이 모여서 공 돌리기 하다가 공에 맞아 눈가에 멍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내일 밤에는 체육관에 와주셨으면 해요. 저는 농구를 하고 싶어요. 그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라도 이야기했는가? 다른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체육관에는 당신도 가기 싫다. 그렇지 않은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당신은 관심이 없다. 당신 얼굴에 멍이 드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 신입사원은 체육관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었다. 좀 더 활력이 넘치게 된다. 식욕이 좋아진다. 머리도 맑아진다. 재밌다. 게임을 즐긴다. 농구를 한다. 등등. 오버스트릿 교수의 현명한 충고를 다시 한번 말한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서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내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 중 하나는 자신의 어린 아들 때문에 걱정이었다. 아이의 체중은 표준에 비해 많이 모자랐다. 그런데도 아이는 제대로 먹으려 들지 않았다. 부모들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다시 말해 야단치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엄만 네가 이것저것 먹었으면 해. 아빤 네가 잘 먹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 아이가 부모의 관청에 관심을 보이는 척이라도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슬람 금식일에 관심 없듯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상식을 눈꽃만큼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3살 배기 아이가 30살 먹은 아버지의 관점에 순순히 따르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바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래서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아들 녀석은 무엇을 원할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을 결합할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브루클린에 있는 집 앞 보도를 오르내리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몇 집 아래에는 할리우드에서 악당이라 칭할 만한 꼬마가 살고 있었다. 아이보다 몸집이 컸던 그 꼬마는 아이를 세발 자전거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곤 했다. 당연히 아이는 울며 엄마에게 달려갔고 엄마는 밖으로 나와 악당을 세발 자전거에서 내리라고 한 뒤 자신의 아이를 다시 앉히곤 했다. 이런 일은 매일같이 일어났다. 아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정도 문제에는 셜록 홈즈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대답할 수 있다. 아이의 자존심,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감정인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복수를 부추겼다. 그 악당의 코에다 한 방 제대로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일 엄마가 먹었으면 하는 것들을 먹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큰 아이 눈앞이 번쩍하도록 때려줄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말하자 아이의 음식 문제는 깨끗이 사라졌다. 아이는 덩치를 키워 자신을 그토록 자주 깔아뭉갰던 골목대장을 때려주기 위해서라면 시금치든 고등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먹어치울 기세였다.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 아버지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아이는 침대에 실례를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와 같이 잤다. 아침이 되면 할머니는 일어나 시트를 만져보고는 여기 좀 봐라. 자니 어젯밤도 또 잤구나. 아이는 말하곤 했다. 아니요, 제가 안 그랬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그랬어요. 야단치고 엉덩이를 때리고 망신을 주고 엄마는 아이가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고 반복해 말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이는 계속 침대를 적셨다. 그래서 부모는 자문해 보았다. 어떻게 어린 아들이 침대에 오줌 싸고 싶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 아이가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아이는 할머니와 같은 나이트 가운을 입는 게 아니라 아빠처럼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아이가 밤에 저지른 짓에 지쳐있던 할머니는 아이가 버릇을 고치기만 한다면 기꺼이 파자마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아이는 침대를 갖고 싶어 했다. 할머니도 반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브루클린의 로저 백화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 판매원에게 윙크를 하며 말했다. 여기 이 꼬마 신사분께서 쇼핑을 하고 싶으시대요. 판매원은 꼬마 손님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며 꼬마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보여주었다. 아이는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자세를 고추세우며 말했다. 제 침대를 사고 싶어요. 엄마가 원하는 물건을 점원이 아이에게 보여주자 엄마는 점원에게 눈짓을 하고 아이는 그 물건을 샀다. 다음 날 침대가 도착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아이는 문간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아빠, 2층에 와서 제가 산 침대를 보세요. 아버지는 침대를 보곤 찰스 슈와브의 충고대로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침대를 적시진 않겠구나. 그렇지? 아버지는 물었다. 아, 그럼요. 이 침대에선 오줌을 안 쌀 거예요. 아이는 약속을 지켰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건 아이의 침대였다.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으면 네,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싸는 이유가 아이 자신이 그 침대를 샀다. 그리고 이젠 다른 남자 어른들처럼 파자마를 입고 있다. 그는 어른처럼 행동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KT 더치먼이었는데 내 강좌를 듣는 전화 엔지니어였다. 그의 문제는 3살 난 딸이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야단치고 자정하고 달래는 모든 일반적인 방법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부모는 자문했다. 어떻게 딸아이가 스스로 먹고 싶어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이네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네요. 그 어린아이는 엄마 흉내를 좋아했다. 엄마처럼 어른처럼 굴려고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부모는 아이를 의자 위에 올리곤 아침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리곤 아이가 아침 음식을 적고 있는 때를 잘 맞춰 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말했다. 여기 좀 봐. 아빠, 내가 오늘 아침 시리얼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날 아침에 아이는 시리얼을 2그릇이나 먹었다. 어르고 달랠 필요가 없었다. 아이가 음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아이는 아침을 만드는 일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길을 발견했던 것이다. 자존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키워주는 것. 정치가 윌리엄 윈터는 자기 표현은 인간 본성 중에서도 지배적인 욕구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왜 우리는 이래서도 같은 심리를 활용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신 그가 그 아이디어를 요리하고 휘저을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며 몇 그릇이나 먹으려고 들 것이다. 기억하라.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려면 정말 많은 질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질문을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 많이 해야겠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지금까지 읽은 것을 요약한 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친구를 얻기 위해 왜 이런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이의 기술을 연구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오늘은 앞에 읽은 것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일 읽겠습니다.